자, 이번 시간은 24페이지요.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일단 법정담보물권이에요. 자, 담보물권이라는 것은요. 자, 법정담보물권이다 했는데 이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채권을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인정해서 그 물건으로부터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죠. 그래서 담보제도 자체가 채권 회수 안전장치입니다. 채권 회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 제도예요. 법적으로, 그죠? 이걸 담보예요. 그런데 물건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뒀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법에 인정되어 있는 그 요건이 정해져 있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한 성격의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민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만 갖추면 그 채권자는 당연히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뭐든 거나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에 도래했을 때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물건을 꽉 쥐고 있을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돈 주면 채권 변제해주면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꽉 쥐고 있음으로써 타인에게 변제하게끔 강제하는 거죠.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유치권을 보시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는 뭐예요? 유치의 의미는 유치란 것은 점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긴다 이거죠.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것이 이게 적법이다. 적법. 법에서 허용된다. 그래서 누가 와도 내 나라 하더라도 안 준다는 거예요. 물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치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에서 자 먼저 이 담보물권에는요. 담보물권에는 기본적으로 이 담보물권성 때문에 통유성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담보물권이라면 통유성이 있다. 이 통유성이 뭐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게 뭐냐? 부종성. 즉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담보물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을 때만 담보물권이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수반성. 이 수반성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돈 받을 권리인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버리면, 즉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아버리면 채권을요, 그러면 담보물권도 함께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수반성, 함께 이전된다. 그 다음에요, 물상대위성. 이것은요, 당의 담보 물권의 대상인 물건이 어떤 사유로 멸실훼손됐어요. 그 멸실훼손됨으로 인하여 담보 물건을 제공한 그 당사자, 물건의 주인이 일정한 권리인 돈 받을 권리를 취득했어요. 채권이죠. 그렇다면 그 돈 받을 권리인 채권 위에 담보 물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해요. 물건 위에 있던 담보 물건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 권리 위에 그 담보 물건이 그대로 존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물상대위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불가분성이 있어요. 불가분성이란 피담보 채권, 즉 담보되어지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 담보되어지는 채권, 안전하게 돈 받을 수 있도록 되어진 채권, 이런 뜻이에요. 그 채권이 전부 변제되지 아니하는 한 담보물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즉 채권 일부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담보물권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이러한 내용의 담보물권에는 공통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 중에요, 이 물상대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담보물권에 있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보호되고 있을 때 우선 변제적 효력, 담보물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을 때 그 담보물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건이 멸실 훼손되었더라도 그 상대방의 채권을 갖는 권리를 갖는 경우에 그 권리 위에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담보물권 우선 변제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물상대위성을 둔 이유는 바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이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물상대위성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그러한 담보물권일 때는 물상대위성은 존재하고, 만약에 그 담보물권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상대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관계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상대위성이라는 제도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 유치권도요, 유치권도 법정 담보물권이란 담보물권이니까 유치적 내용이었어요.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존재할 텐데 이 통유성 중에 이 유치권에는 중요한 우선 변제적 효력을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매권은 인정하고 있는데, 경매권은 인정할 수 있는데, 경매권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우선 변제적 효력은 유치권자한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요, 유치권자는 그 유치권으로부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되지만 물상대위성은 유치권에는 인정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우리 민법상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적 효력 때문에 물상대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그죠? 유치권의 성격. 그러면 유치권은요, 반드시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자한테 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이 점유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요, 그 채권을 변제해야 된단 말이야. 그 변제해 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꽉 쥐고 있어요.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 효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경매 등은 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는 못 받아요. 이런 내용이다. 그죠? 자, 25페이지에 가면 동시행 한변권과의 비교죠. 기본적으로요, 동시행 한변권은 채권이에요. 동시이행 항변권과 비교해보면 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채무자라는 사람이 상대방 채권자한테 그 상대방 채권자가 권리를 채권 행사해 오더라도 동시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 안 하려고 거절해 볼 수 있는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적 권능이다 이렇게 해요. 채권적 성질입니다. 물권이 아니란 거예요. 예. 그래서 물권이 아니니까 유치권과 차이죠. 왜? 유치권은 뭐였어요? 담보 물권이 물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의 대상은요, 물권이기 때문에 동산을 또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모두 인정돼요. 유치권이요. 동산이든 부동산이 전부 다 유치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 점유한 동산이나 점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어야 돼. 그죠? 이 동산과 부동산 사이에 이 채권과요, 채권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돼. 아주 밀접한 성질이 있어야 돼. 이럴 때만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권으로서. 자, 그 다음에 저당권요. 저당권은요, 첫 번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물건은 부동산의 하나입니다. 우리 민법상. 다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대상으로서도 인정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저당권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돈 받을 권리,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돈 받을 권리, 이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이라는 담보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채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피담보 채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당의 부동산 소유자하고요, 채권자인 저당권자하고요, 둘이가 계약을 해야 돼요. 뭐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부동산 위에 설정하기로 계약,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니까 저당권에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드디어 저당권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에 존재하는 그 채권을 돈 받기 위해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등기하는 거죠.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저당권자는 반드시 돈 받을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당권 설정자는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이어도 무방합니다. 제3자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이게 제3자요. 저당권 설정자인 제3자를 뭐라냐? 이것을 우리는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가 합의를 해서 당의 그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요. 이 저당권도 담보물권 아니에요, 그죠? 4번 담보물권 성이다. 담보물권. 특히 이 담보물권은 당사자 약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 그죠? 주로요, 주로. 그러니까 저당권은 보통 계약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담보물권을 우리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담보물권에 통유성이 있어요. 담보물권이니까. 그렇죠? 통유성. 그게 뭐였어요? 담보물권의 통유성. 그렇죠? 부종성. 여기에 채권이 존재해야 되니까. 수반성. 채권이 양도되면 이 저당권도 함께 양도돼야 되죠. 이렇게 같이 수반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물상대위성. 자, 여기에 이 저당권은 당의 이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해요. 이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것도 허용하죠. 당연히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상대위성도 있는 데야 되죠. 우선 변제율이 있으니까. 그리고 불가분성이 있어요. 이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이 저당권은 줄어들거나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불가분성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갖추고 있네요. 그렇죠? 이 내용 네 가지 다 갖춰요. 이게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 대위성은요, 대위성은 당의 이 물건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이요, 이 부동산 소유자 아니에요. 부동산이 멸실 훼손됐을 때 이 저당권 설정자가 일정한 채권을 취득하게 됐네요. 자, 이 부동산 가액이 돈 받을 금액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뭐냐? 가치 변형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자, 부동산의 가치를 돈 받을 가치로 이렇게 변형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치 변형물이라 한다. 부동산이 채권 돈 받을 걸로 바뀌었다. 누가 취득한 거죠? 여기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을 압류해가지고
압류, 이 채권을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해서 특정시키는 거예요. 즉 다른 재산권과 이 채권 관계를 분리하는 거예요. 압류를 통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류. 압류해 놓으면 물상대위성에서 나오는 물상대위권이라는 권리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압류를 통해서 이 채권에. 이 물상대위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 변제적 효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걸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상대위성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당의 부동산의 가치 변형물인 채권을 취득할 때 반드시 그 채권이 저당권 설정자한테 변제되기 전에,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물상대위 권리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상대위는 뭐 한다고 했어요? 우선 변제를 한다고 했죠.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이 채권으로부터 먼저 자기가 받아가는 거예요. 남는 돈은 이 사람이 가져가지만 자기가 먼저 받아가요. 그래서 이게 압류를 사전에 하게 되죠. 이렇게. 이런 내용을 뭐냐?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이라고 해요. 요건. 당의 목적물이 부동산이 멸실훼손으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그 채권을 받게 됐어요. 채권을 갖게 됐어요. 채권 가지게 됐는데 그 채권을 뭐하냐? 부동산의 가치 변형물로서의 채권이다. 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채권 받을 돈이 돈 받을 권리가 저당권 설정자한테 발생했을 때 그걸 압류해놔야 다른 채권과 분리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바로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압류를 하게 되면 그 돈 받을 권리 위에 채무자한테 야 설정자한테 줄 돈 중에서 내가 먼저 받아갈 권리가 있으니까 내한테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물상대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요. 거기에 25페이지 제일 밑에 물상대위라고 돼 있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목적물 이 가치 변형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가치 변형물 이게 바로 채권이에요. 따라서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예컨대 보험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이라든지 토지 수용 보상금이라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 자기의 저당권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물상대위권이에요. 자, 이때는 반드시 뭐였어요? 당의 그 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이나 수용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했죠. 압류를 통해서 이렇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그 다음에요, 저당권에서는요, 여기는 366조에서 당의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요. 우리 민법 규정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민법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자, 366조의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의 행사 때문에 행사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행사로 인하여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지상권 이름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한다. 이 지상권 이름을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정 지상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요, 저당권을 행사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그 전제는요, 요 전제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언제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다 또는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겠죠.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여기에 동일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특징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겠죠?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 존재한 후에 어떤 사유로 그 저당권이 행사된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이 행사됐다면 뭐가 발생한다?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지상권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지상권이니까 법정 지상권이란다. 자, 이게 요건이고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정 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법정 지상권은 성립 모습만 법정돼 있고 지상권을 취득해버리면 우리 민법에 있는 지상권이 있었죠. 그 지상권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상권, 보통 지상권인데 다만 성립 과정이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요건이 그죠. 그게 바로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일괄경매가 있죠. 일괄경매는요. 이것은 민법 365조에 있어요. 이게 그 의미를 요건을 잘 봐두셔야 돼요. 여기도 먼저요, 나지 토지에다가 토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을 토지에다가 저당 설정한 후에 그 저당권 설정자가 이 사람이죠.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요. 축조한 경우에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하고 그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겠죠. 토지에 여기에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한 뒤에 이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여기에다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겠죠. 여기에 2번.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이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저당권자한테 변제 안 하면 저당권자가 경매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당권자의 경매권 행사예요. 이 경매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민법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당연히요, 저당권자는 토지를 경매할 수 있죠. 토지만 경매할 수 있어요. 토지만 경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저당권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아닌 토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함께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는 권리도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우리 민법이 정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저당권자는 이렇게 경매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경매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저당권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일괄 경매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일괄 경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우리 나지라 그러죠.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나지, 나대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지. 토지 위에 건물도 없고 나무도 안 심겨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그 토지 위에다가 저당을 설정했어요. 그 후에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에다가 건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변제를 했으면
즉 저당권자한테 돈을 변제해버렸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돈을 빌린 채무를 변제 안 하니까 저당권자가 경매해야 되잖아요. 경매해서 우선 변제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저당권자가 경매하는 방법은 토지만 경매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왜? 저당권의 목적물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요, 민법에서는 그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해 넣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런다? 일괄 경매권이란다. 따라서 일괄 경매권은 누구의 권리예요?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권리다, 권리. 그러니까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어요. 토지만 경매해버리면 그 건물, 금방 지었는 건물은 철거해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낭비가 심하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다만 토지만이 저당권의 대상이니까 여기에 일괄 경매에서 나온 대금에서는요,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 가액은 그래요. 건물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한테 돌려줘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해결하는 게 일괄 경매라는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이라 했는데 제3취득자를 한번 볼까요? 제3취득자. 이게 또 어떤 의미냐?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부동산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사람들 전부 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토지에 갑이 소유권자인데 여기에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1번. 자, 1번으로 을이 저당을 설정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럼 여기는 저당권이 붙어 있는 상태의 소유권이겠죠. 만약에 병이 이 토지를 소유권을 양도받았네요. 그러면 소유권이 됐겠죠. 자, 이때 병,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병, 이 사람이 뭐라고요?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겠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토지 위에 2번으로 지상권을 정이라는 사람 취득했어요. 이때 정, 지상권을 취득한 정, 이 사람도 제3취득자. 또는 여기에 2번으로 전세권을, 토지 전세권을 취득한 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세권자 무, 이 사람도 제3취득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제3취득자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요, 운명이 같아요. 만약에 선순위에 있는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해버리면, 경매하는 거죠, 경매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경매해버리면 그 토지 소유권이 제3자인 A한테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이 이게 소멸하면서, 그러면 병도 소유권 상실, 정은 1번 저당권이 실행되었으므로 2번에 있는 지상권 소멸, 또 무는요, 저당권 후에 들어가 있는 전세권이니까 전세권 소멸. 그럼 결국 뭐예요? 여기에 있는 제3취득자라는 사람은 전부 다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이런 결과가 돼요. 이게 제3치자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3치자, 이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가를 강구한 것이 바로 민법에 제3치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병이나 정이나 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규정을 우리 민법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뭐냐? 보호책이 뭐냐? 이 말이지. 첫 번째, 대신 변제할 수 있어요. 자, 병이 을한테 갑을 대신에 변제해버리면 저당 소멸하죠. 저당 소멸하면 경매를 안 하니까 병은 소유권 보존할 수 있고, 보존된 상태에서 갑 대신에 변제해서 병은 갑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되죠. 너 대신에 내가 변제해 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러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자기 소유권도 보존하면서 보호되면서 갑한테 돈 받아내면 된다 이 말이지. 여기에 정이나 무도 마찬가지네요. 1번 저당권자한테 변제, 채무를 변제해버리면 이 저당은 소멸해요.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 전세권은 각각 존속하게 되겠죠. 존속하게 돼요. 존속하니까 자기의 지상권, 전세권을 보호받으면서 갑을 대신해서 변제했으니까 변제한 정이나 변제한 무는 갑한테 야 구상권 행사를 한다. 돈 내놔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지상권, 전세권이 존속하면서 자기 채권 해소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위 변제를 통해서 자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있는 병, 정, 무가요. 만약에 을이 경매를 실행할 때 경매를 한다면은 이 사람들 들어가서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경락.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경매인 자격을 인정한다. 우리 민법이에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락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래는 채무자인 소유자는 경매 못 받습니다. 채무자인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했을 때, 뭐 저당권 시행됐을 때, 그 채무자인 소유자가 자기가 가서 경매 받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소유자는 이 사람은 될 수 있게 하죠. 그다음 세 번째, 만약에 이 부동산이 저당권자가 경매됐다 하면 여기에 있는 병이나 정이나 무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가지고 이 토지를 이용했을 거 아닙니까? 이 토지를 사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 지출 비용. 그렇죠? 이 토지를 같이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비라든지 아니면 이 토지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요. 좋은 흙을 사다가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좋은 흙을 만들었다 하면 이건 뭐예요? 유익비가 되겠죠. 유익비를 지출했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우선 변제 상환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비용 상환의 우선 변제. 어디에서? 경락 대금했어요. 이거는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했을 때 그러면 경락 대금이 나오겠죠? 경락 대금이 나오는 데서 병, 정, 무가 그 토지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저기에 있는 저당권자 보다가도 우선 변제받아요. 이걸 우리는 비용 상환의 우선 변제는 경매 대금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당권보다 먼저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어디에 한해서? 비용에 한해서. 이러한 세 가지 제도를 가지고 제3치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의미가요. 채권을 변제받는 안전장치로서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각각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 그 채권자는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여러 개 위에다가 개별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여러 개의 저당권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채권자는 공동저당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모습만 여러분 일단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동저당 이런 것을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금 10억 원의 돈을 빌렸어요.
채무, 채권. 근데 이 사람은 건물 5억짜리가 있고요. 또 여기 건물 7억짜리가 있고요. 여기 토지 5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채무 10억, 돈 빌린 10억 채권,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이 중에 부동산 한 개 가지고는 을한테 돈을 10억 빌릴 수가 없죠.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5억짜리밖에 안 되고, 이건 7억짜리밖에 안 되고, 이건 5억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 10억을 빌릴 수가 없어요, 갑이. 그죠? 근데 빌리는 방법이 뭐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건물과 이 토지에 각각 여기에 돈 10억 받을 수 있는 채권, 10억 받을 수 있는 채권, 10억 받을 수 있는 채권 전부 다 저당권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10억이란 동일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을이에게 준다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뭐예요? 저당권을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동일한 채권 변제받기 목적으로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을 같이 취득하고 있는 거죠.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10억,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10억,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10억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뭐냐? 바로 저당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해서 공동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은 총 17억에 대해서 17억의 담보 가치에 대해서 돈을 10억 빌려준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로 우리는 공동 저당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공동 저당은 부동산의 개수만큼 저당권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보호받는. 그래서 결국은 피담보 채권은 담보되는 채권은 중첩적으로 보호된다. 그죠? 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공동 저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인데요. 27페이지에 근저당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 돈 받을 채권이 나중에 지금 계약할 때는 몰라요. 얼마 될지. 시간의 경우는 나중에 채무자한테 돈 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뭐예요? 그 채권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감 변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으로서 피담보 채권이 증가 변동하다가 나중에 일정한 시점에 가서 채권액이 확정됐을 때 지금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의 부동산 안에서 내가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딱 정해놓는 거죠. 그게 채권 최고액이라는데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최고액을 딱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받을게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거래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피담보 채권, 돈 받을 채권이 확정되면 그 채권을 가지고 당해 변제하면 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근저당을 실행해서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아가는 거야. 우선 변제받을 때 뭐예요? 미리 약속해놨지. 채권 최고액까지만 정해놨잖아요. 요 채권 최고액 딱 정해놨는 요 범위 안에서만 우선 변제받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근저당이에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근저당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금 10억을 빌렸다 합시다. 돈 10억을 빌렸는데 월이자 뭐 연이자 할까요? 연이자 1% 3% 할까요? 3% 주기로 했어요. 3%. 그리고 이것을 10년간 10년 후에 그 원금 변제 원리금 원금 변제 일시상환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변제하면 되는데 그러면 연 이율이 3%니까 3천만 원인가요? 연 3천만 원? 그렇죠? 3천만 원. 그러니까 매년 3천만 원씩 이자 내기로 했어요. 매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매년 3천만 원 잘 내면 괜찮지만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연체되잖아요. 연체되면 어떻게 돼요? 변제할 금액이 10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나중에 가서 10년 뒤에 말이죠. 그렇죠? 10년 뒤에 이 을이 변제할 금액은 10억 플러스 알파. 요거 뭐예요? 연체액이죠. 이건 알 수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을 이 건물 20억짜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갑과 을이 야,
10억이니까 나중에 10년 뒤에 당신이 얼마 변제 못할지 알 수 없으니까 변제 잘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6억까지 요거 최고액으로 해서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이 건물을 경매하면 내가 16억 내가 변제받아 이 범위 안에서 받아갈게.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매년 3천만 원씩 이렇게 이자를 잘 냈다면 마지막에 10억을 변제하면 되죠. 10년 뒤에. 근데 10년 뒤에 변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을이 경매할 거란 말이지. 을이 이 건물을 경매하면 20억이 나오면 그 중에 16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10억이죠? 10억만 변제하면 되죠. 왜? 이자는 다 받아갔으니까. 그러면 16억 범위 내에서 갑과 을 사이에 발생되는 요 채권액. 요게 이제 장래에 확정될 채권액이죠. 요게요. 10억 원금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 연체된 금액, 연체액. 요 합친 금액.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변제액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변제액이 얼마인지 장래에 가서 알잖아요. 요게 플러스 알파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내가 얼마 받아야 될지. 이럴 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근저당이에요. 뭐냐면 돈 받을 금액이 증가 변동할 수 있겠죠. 예컨대 을이요. 장사가 잘 사업 잘 되면 뭐예요? 작년에 3천만 원 못 줬는 거 원래 그냥 6천만 원 다 갚아볼 수 있잖아요. 3천만 원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6천 한 몇백만 원 갚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년 동안 또 못 냈네요. 그래서 3년 동안 연체돼 버리면 얼마예요? 그러면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플러스 알파죠. 10억 플러스 9천만 원 플러스 알파. 왜? 이자에 이자 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가 변동한단 말이게.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설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10년 뒤에 이 금액을 확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0억 예컨대 연체를 많이 해가지고 11억 5,3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이 범위 안에서 11억 5,300만 원을 경매에서 받아가는 거죠. 이 되겠죠. 이게 뭐다? 이게 근저당이다. 그게 뭐예요? 근저당의 특징은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때 근저당 설정할 때는 뭐냐? 요 금액을 반드시 정해놔야 돼. 요걸 뭐하냐? 채권의 최고액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하고 이것을 반드시 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고액의 이 금액은 뭐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이게요. 여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채권 확정된 이 채권 전체가 언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선 변제받을. 이게 바로 뭐예요? 근저당의 특징이다. 이렇기 때문에 증감 변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피담보채권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종성의 완화 현상이 생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근저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약법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